당장 이 집에서 썩 꺼져.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터져 나왔다. 굵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서울 마포구의 한적한 골목. 국수왕이라는 낡은 간판 불빛이 세찬 비바람에 위태롭게 깜빡였다. 그 가게 앞. 박만호는 핏발선 눈으로 딸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내년이 감히 내 아들 지훈이의 재산을 넘봐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가 그의 등 뒤에서는 아들 박지훈이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유행하는 명품 옷으로 치장한 그는 마치 연극을 보는 구경꾼 같았다. 아버지,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누나는 그냥 분수를 모르는 것뿐이잖아요. 아들의 빈정거림은 아버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박만호는 딸 박민서의 머리채라도 잡을 것처럼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분수,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내 아들. 우리 지훈이 것이다. 이 가게도, 이 집도. 전부 다 넌 그저 잠시 밥이나 축 내던 식충기일 뿐이야. 박민서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아버지 앞에 서 있었다. 얇은 티셔츠는 흠뻑 젖어 몸에 들러붙었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손은 작고 하얗지만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지난 10년간 오빠의 학비를 대기 위해 자신의 대학을 포기하고 이 국수 가게 주방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 온 세월의 흔적이었다. 이 가게를 국수왕으로 만든 비법 육수의 레시피도 단골 손님들의 입맛을 하나하나 기억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모두 민서의 몫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 지훈이 가게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변변한 기술 하나 없이 허구한 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만 하는 아들이었다. 아버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전 그냥 가게를 더 키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훈 오빠는 가게 일에 관심도 없잖아요. 시끄러워. 박만호는 민서가 손에 꼭 쥐고 있던 작은 가방을 낚아채 그대로 흙탕물 속으로 내던졌다. 가방이 텀벙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고 그 안에서 낡은 지갑과 손수건 따위가 쏟아져 나왔다. 그는 민서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힘없이 밀려난 민서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치맛자락이 흙탕물에 젖어들었다. 계집의 주제에 어딜 감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 집안에 내년 자리는 없어.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박만호와 박지훈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려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육중한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민서는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 남겨졌다. 차가운 비가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그녀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10년간 청춘을 바친 곳이었지만 이제 그녀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 바로 그때 길 건너편 어둠 속에 주차되어 있던 평범한 국산 세단의 시동이 조용히 걸렸다. 차 안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수수한 면 자켓에 평범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의 외모 어디에서도 특별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만은 비에 젖은 밤거리를 꿰뚫을 것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KH그룹의 회장 강현민이었다. 그는 오래전 맛본 기가 막힌 국수 맛을 잊지 못해 수소문 끝에 이 허름한 가게를 찾아온 길이었다. 하지만 그가 목격한 것은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아닌 한 가족이 무너지는 잔인한 폭력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엑셀을 밟지도 않았다. 그저 쏟아지는 빗 속에서 절망에 빠진 채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여자의 뒷모습을 모든 것을 기록하듯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빗물은 박민서의 온몸을 적시고
절망은 그녀의 심장을 적셨다. 그녀는 목적지 없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하염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 10년간 가게 주방에 틀어박혀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온 그녀에게는 의지할 친구 하나 없었다. 주머니 속 낡은 핸드폰은 배터리가 나간 지 오래였다. 수중에 가진 돈은 한 푼도 없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마치 그녀의 처지를 비웃는 거대한 만화경처럼 보였다. 배신감과 서러움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미 얼굴은 비에 흠뻑 젖어 무엇이 눈물이고 무엇이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발은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아팠고 온몸은 차갑게 식어 덜덜 떨렸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멈춰 섰다. 민서는 경계심에 잔뜩 몸을 움츠렸다. 늦은 밤, 낯선 차, 좋은 일일 리 없었다. 그녀는 걸음을 재촉해 그 자리를 피하려 했다. 징! 조수석 창문이 부드럽게 내려왔다. 차 안에는 아까 길 건너편에서 본 그 수수한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크고 검은 우산 하나를 그녀 쪽으로 내밀었다. 이걸 쓰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민서는 우산을 받아야 할지 망설이며 남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는 그저 담담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 그 어떤 의도도 읽을 수 없었다. 날씨가 꾸준히. 일단 비부터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괜찮다면 따뜻한 곳까지 태워다 드리죠. 낯선 남자의 호의. 그것도 이런 밤에. 민서는 본능적으로 거절하려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의 불안감을 읽었다는 듯 재촉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걱정 마십시오. 근처에 24시간 식당이 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라도 마시면 몸이 좀 나아질 겁니다. 그의 태도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고 정중했다. 억지로 채 태우려는 것도, 무언가를 캐물으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비를 피하고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권할 뿐이었다. 공공장소인 식당에 가자는 말에 민서의 경계심이 아주 조금 누그러졌다. 그녀는 자신의 꼴을 내려다보았다. 생쥐처럼 흠뻑 젖어 추위와 절망에 떨고 있는 모습. 이대로 가다가는 길 위에서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민서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차에 올라타자 바깥의 세찬 빗소리가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차 안은 깨끗했지만 흔한 방향제 냄새 하나 없이 담백했다. 평범한 가족용 세단 그 자체였다. 남자는 히터를 틀어주었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자 민서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름한 골목에 있는 24시간 돼지국밥집 앞에 멈췄다. 뿌연 김이 새어나오는 식당 안은 바깥의 폭풍우와는 다른 세상처럼 따뜻했다. 남자는 말없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고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 들어갔다. 여기 국밥 2그릇쇼. 특으로. 남자는 익숙하게 주문하고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서는 젖은 옷 때문에 의자에 앉는 것조차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했다. 남자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창밖을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곧 뜨거운 김을 뿜는 국밥이 나왔다. 뽀얀 국물과 구수한 냄새.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남들을 위해 수천 그릇의 국수를 만들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 먹은 기억은 까마득했다. 늘어요. 남자의 말에 민서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꽁꽁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물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남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식사를 할 뿐이었다. 그 배려 깊은 침묵이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위안이 되었다. 식사를 마친 후 남자는 계산을 하고 다시 채 올랐다.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그가 처음으로 던진 개인적인 질문이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런 계획도 희망도 없었다.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밤 쉴 곳이 필요하겠군요. 그는 다시 차를 몰아 근처의 작고 깨끗한 비즈니스 호텔 앞에 멈췄다. 그는 먼저 차에서 내려 로비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카드키 하나를 들고 나왔다. 혼자 쓸 수 있는 방입니다. 우선 여기서 좀 쉬도록 하세요. 그가 민서에게 카드키를 건넸다. 민서는 당황해서 그를 쳐다보았다. 아니, 제가 어떻게 이런 신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자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그는 작은 흰 봉투 하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내일 아침에 필요한 게 있을 겁니다. 이걸로 우선 급한 대로 쓰세요. 봉투 안에는 현금 몇 장이 들어있었다. 민서는 화들짝 놀라며 봉투를 돌려주려 했다. 이건 정말 안 돼요. 받을 수 없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는 그녀가 거절할 틈도 주지 않았다. 그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그녀를 데려다 주고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몸을 돌렸다. 박스위드럭 해요. 그 말만 남긴 채 그는 미련 없이 호텔을 빠져나갔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저 하룻밤의 폭풍우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바람과도 같았다. 혼자 남겨진 민서는 텅 빈 호텔 복도에 서서 손에 들린 카드키와 현금 봉투를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 붉게 충혈된 눈. 거울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낯선 남자가 베푼 온기가 남아 있었다. 지난 10년간 가족에게서조차 받아보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친절.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도왔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칠흑 같던 절망 속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빛 한 줄기가 그녀의 발밑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호텔 방에서 맞이한 아침은 낯설었다. 지난 10년간 박민서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반죽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알람 소리 없이 눈을 뜬 것은 처음이었다. 잠시나마 찾아온 평온함도 잠시. 어젯밤의 일이 파도처럼 밀려오며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낯선 남자가 남기고 간 돈으로 편의점에서 가장 값싼 티셔츠와 세면 도구를 샀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마음속의 비참함은 씻겨나가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한편 국수왕 가게에서는 박만호가 아침부터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다. 그는 당연히 민서가 밤새 문 밖에서 용서를 빌며 떨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권위에 감히 도전한 것이다. 끓어오르는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은 아들 박지훈이었다. 아, 짜증나. 박민서 그 기집애. 지포는 들고 갔네.
그거 팔아봤자 돈도 안 되는데. 아들의 말에 박만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곧장 통신사 대리점으로 달려가 아버지라는 명의를 이용해 민서의 낡은 핸드폰 위치를 추적했다. 위치는 뜻밖에도 그들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한 비즈니스 호텔을 가리키고 있었다. 모 호텔. 박만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길바닥에 앉아 굶어 죽어도 시원찮을 판에 감히 호텔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단 말인가. 그는 이것을 딸의 배신이자 자신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인연이 아주 미쳤구나. 가자. 지훈아, 가서 그년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끌고 와야겠다. 박만호와 박지훈은 폭풍처럼 호텔로 몰아닥쳤다. 그들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여기 박민서라는 여자 있죠? 몇 호실이야. 호텔 직원이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고 정중하게 말했지만 박만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가 프런트 데스크를 손으로 치며 위협하려던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서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막 체크아웃을 하고 앞으로의 거처를 고민하려던 참이었다. 박민서. 박만호는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민서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내년이 감히 호텔에서 잠이 와도는 어디서 났어. 당장 따라 나와. 아버지, 이거 놓으세요. 박지훈은 옆에서 민서가 든 작은 쇼핑백을 낚아채려 했다. 이리 내놔. 혹시 알아. 우리 가게 돈이라도 훔쳐갔을지. 바로 그때였다. 호텔 자동문이 열리며 강현민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어젯밤과 똑같은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그는 민서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제안하기 위해 다시 찾아온 길이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을 목격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강현민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이분을 놓아주시죠. 박만호는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낯선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허름한 자켓, 낡아 보이는 신발. 그의 눈에는 강현민이 그저 가진 것 없는 초라한 중년 남자로 보일 뿐이었다. 웬 놈이야. 박만호가 경멸을 가득 담아 쏘아붙였다. 당신이 이 계집애 뒤라도 봐주는 거야. 어디서 놀아먹던 놈인데. 박지훈 역시 비웃으며 거들었다. 아저씨, 옷 입은 꼴을 보아하니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시죠. 괜히 험한 꼴 보기 싫으면. 그들에게 강현민은 전형적인 얕잡아 봐도 되는 상대였다. 돈 없고 힘없고 나이 만든 남자. 그들의 무지하고 오만한 편견이 만들어낸 착각이었다. 강현민은 그들의 모욕적인 말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요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말을 반복했다. 폭력은 옳지 않습니다. 조용히 대화로 해결하시죠. 그의 침착함은 오히려 부자의 신경을 긁었다. 자신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참을성이 바닥난 박지훈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강현민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소리쳤다. 귀 먹었어. 영감 썩 꺼지라고. 박만호 역시 어디서 훈계질이야. 라며 강현민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현민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를 밀쳤던 박지훈의 손목이 어느새 강철 같은 그의 손에 붙잡혀 있었다. 악! 박지훈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오만한 표정은 순식간에 고통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강현민의 눈빛이 변했다. 이전의 담담함은 사라지고 상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듯한 서늘한 냉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어떠한 폭력도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소나기 힘과 얼음장 같은 시선만으로도 부자는 그 자리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었다. 호텔 로비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강현민이 나지기. 하지만 뼛속까지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 그 손 놓으시지. 그것은 부탁이 아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박지훈의 손목을 붙잡은 강현민의 손은 크지 않았지만 마치 바이스 플라이어로 쥘 것처럼 단단했다. 박지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손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남자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어렸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박만호 역시 얼어붙었다. 그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뒹굴며 웬만한 위협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자부해왔다. 하지만 눈앞의 이 남자는 달랐다. 소리를 지르지도 주먹을 휘두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한 눈으로 자신들을 제압하고 있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뼛속까지 서늘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강현민은 박지훈의 손목에 아주 미세하게 힘을 더 주었다. 으악, 박지훈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터져나왔다. 강현민은 그제야 잡았던 손을 툭 놓아주었다. 박지훈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시뻘겋게 자국이 남은 자신의 손목을 감싸 쥐었다. 강현민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구겨진 옷깃을 바로잡았다. 그리고 박만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따님과 대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을 부를까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박만호는 자존심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다. 이까짓 허름한 녀석에게 굴복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을 오히려 약점으로 해석했다. 경찰아 불러. 어디 한번 불러봐. 박만호가 침을 뱉듯이 말했다.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법적으로도 부모 자식 간의 일에 경찰은 함부로 못 끼어들어. 내 놈이야말로 폭력으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든 놈이야. 그는 자신이 법을 더 잘 안다고 확신했다. 이런 사소한 다툼은 경찰이 와도 좋게 타이르고 돌려보낼 것이 뻔했다. 그러시군요. 강현민은 짧게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어리석은 아이를 보는 듯한 연민마저 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그럴 가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최신형 스마트폰은 아니었지만 얇고 단단해 보이는 검은색의 기능적인 모델이었다. 그는 단축키 하나를 길게 눌렀다. 통화가 연결되자 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중년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 말투, 단어 선택 하나하나에서 거대한 조직의 수장이 내뿜는 특유의 권위가 묻어나왔다. 나다, 힘비세요.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대답이 들려왔지만 로비에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없었다. 마폭에 있는 국수왕, 대표 박만호, 최근 5년간의 세무 기록, 위생 허가증, 직원 4대 보험 기록, 건축물 불법 증축 여부까지 전부 확인해. 그의 지시는 막힘이 없었고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다. 그리고 관할 구청장과 마포 세무서장, 지금 바로 내 개인 번호로 전화하라고 전달해. 마지막 말은 거의 명령에 가까웠다. 10분 안에 내 책상 위에 초기 보고서 올려놓고 관련자들 대기시켜. 그는 알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통화는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통화 내용을 엿들은 박만호와 박지훈은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다. 곧이어 박지훈이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다. 푸아하 아버지, 이 아저씨 완전 코미디언이네. 김비서 보고서 구청장. 그는 배를 잡고 웃으며 강현민을 손가락질했다. 영감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네. 지금
뭐 대단한 회장님이라도 되는 척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쇼에 속을 것 같아요. 박만호 역시 헛웃음을 쳤다. 별 미친놈을 다 보겠군. 야, 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썩 꺼져. 그들은 강현민이 현실 감각이 없는 허풍쟁이라고 완전히 결론 내렸다. 민서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남자의 숨겨진 힘을 보았지만 구청장과 세무서장에게 전화를 하라는 말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강현민은 그들의 조롱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로비 한쪽 기둥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그 알 수 없는 침착함과 자신감이 오히려 부자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를 점점 잦아들게 만들었다. 시간이 흘렀다. 1분, 2분, 5분, 로비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박만호 부자는 처음의 기세등등함은 사라지고 점점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저 남자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가? 정확히 8분이 지났을 때였다. 쥐잉! 강현민의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들어 발신자 번호를 확인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로비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모든 것을 끝낼 판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현민의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내용은 박만호 부자의 귓게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네 회장님, 마포세무서장입니다. 방금 지시하신 국수왕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팀을 즉시 꾸려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회장님, 세무서장 박만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설마 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다. 저 허름한 옷차림의 남자가 정말로 강현민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다음 상대와 통화를 이어갔다. 구청장입니다. 회장님, 식품위생과 직원들을 즉시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불법 증축된 것으로 의심되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과에서 확인 들어갑니다. 박만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탈세, 위생 불량, 불법 증축, 모두 그가 지난 세월 동안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저질러 온 비리들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남자는 단 몇 분 만에 자신의 모든 약점을 파악하고 구청장과 세무서장을 직접 움직일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박만호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가게를 지키던 아내였다. 여보, 큰일 났어. 지금 세무서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장부랑 금고를 다 뒤지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내의 비명 섞인 목소리는 확인 사살이었다. 박만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강현민을 쳐다보았다. 남자는 여전히 아무 표정 없이 통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 무표정이 이 세상 그 어떤 분노보다 더 무섭게 다가왔다. 박만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아니, 감히 쳐다보아서도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그는 아들 박지훈의 팔을 잡아 끌었다. 가자. 박지훈 역시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서 있다가 아버지의 다급한 모습에 정신을 차렸다. 두 사람은 단 한마디의 변명도, 사과도 하지 못했다. 그저 모든 것을 내던지고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갔다. 소란이 사라진 로비. 강현민은 마지막 통화를 끝내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굳어있는 민서를 향해 돌아섰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같이 평온했다. 오늘은 여기서 푹 쉬고 내일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민서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그가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호텔을 떠났다. 민서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다음 날 국수왕에는 진짜 폭풍이 몰아닥쳤다. 아침 문을 열기도 전에 냉정한 표정의 세무 공무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만호가 수년간 숨겨왔던 이중장부를 귀신같이 찾아냈다. 신고되지 않은 수입, 허위 경비 처리, 박만호가 소리치고 협박하며 버텨보려 했지만 공무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모든 회계 장부를 압수해갔다. 세무조사팀이 차에 떠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구청 식품위생과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익명의 제보가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들이 들어간 주방은 아수라장이었다. 민서가 떠난 후 위생관념이라고는 전혀 없는 박지훈이 가게를 관리한 결과였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조리대 뒤편에 찌든 기름때,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 위반 사항은 끝도 없이 나왔다. 결국 가게 문에는 영업정지를 알리는 차가운 계고장이 나붙었다. 마지막 결정타는 10년 넘게 거래해 온 주 식자재 공급업체 사장에게서 날아왔다. 그는 미안한 목소리로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했다. 박만호가 이유를 묻자 그는 저도 먹고 살아야지요. 박 사장님, 죄송합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모든 돈줄을 끊어버리고 있었다. 박만호와 박지훈은 가게 안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했다. 단 하루 만에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박지훈은 대체 누구한테 밉보인 거야 라며 징징거렸고 박만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구청과 세무서에 전화를 걸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동생 하던 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의 전화를 피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같은 시각 민서는 호텔방에서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있었다. 마포구 유명 맛집 국수왕, 탈세 및 위생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기사를 읽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가족의 불행에 기뻐할 수는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당연한 업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남자. 강현민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커져갔다. 그때 그녀의 낡은 핸드폰이 울렸다. 어젯밤 남자가 준 돈으로 새로 산 충전기로 충전을 해둔 상태였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내일 오전 10시. 여의도 하이츠 빌딩 40층에서 봅시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리고 메시지 끝에 발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현민, KH 빌딩. 민서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 KH그룹의 본사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구청장과 세무서장을 움직이고 한 가게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 그 남자는 단순한 자선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의 주인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녀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박민서는 약속 시간에 맞춰 여의도 KH 빌딩 앞에 섰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거대한 유리 건물은 어제까지 그녀가 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압감을 풍겼다. 그녀는 편의점에서 산 가장 단정한 옷을 입었지만 빌딩 로비를 오가는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예약하고 오셨습니까? 안내데스크 직원의 질문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현민이라는 이름을 댔다.
이름을 확인한 직원의 눈이 동그래지며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극도로 정중해진 직원의 안내를 받아 그녀는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숫자가 순식간에 바뀌며 40층에 도달하자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비서실을 지나 안내받은 회장실은 거대하고 고요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과 한강의 장난감처럼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창 앞에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회색에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수수한 면 자켓에 감춰져 있던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평범한 중년 남자가 아닌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지배자의 모습.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KH그룹 회장 강현민입니다. 공식적인 소개. 민서는 숨을 삼켰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편하게 앉아요. 그는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다. 그의 지시를 따르는 것 외에 민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소파 끝에 겨우 걸터앉자 비서가 들어와 조용히 차를 내왔다. 왜 저를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민서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다. 왜 하필 저였나요? 당신 같은 분이 왜 저 같은 사람에게? 강현민은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나는 진짜 장인에게 투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세상에는 실력을 갖추었지만 빛을 보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장인들이 많소. 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 그들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지. 원래 국수왕을 찾아갔던 것도 진짜 장인이 만든다는 육수 맛이 궁금해서였소.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장인이 아니라 장인을 내쫓는 탐욕스러운 장사치들이었지. 그의 시선이 민서에게 향했다. 내가 투자하고 싶었던 것은 박민서 씨의 솜씨였지. 그들의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에 민서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동정의 대상이나 불쌍한 피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장인으로, 그녀의 능력을 가치로 보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그녀의 노력이 생전 처음 보는 남자에게서 완벽한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다. 이건 동정이 아니오. 비즈니스 제안입니다. 강현민은 김 비서가 들고 온 서류 한 뭉치를 그녀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박민서 씨의 이름으로 새로운 가게를 엽시다. 자본과 상권 분석, 경영 지원은 모두 KH그룹에서 맡겠습니다. 박민서 씨는 가장 중요한 자산, 즉 당신의 레시피와 실력만 제공하면 됩니다. 그는 이것이 일방적인 도움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십임을 분명히 했다. 당신이 사장이자 주방장이 되는 겁니다. 나는 조용한 투자자가 될 거고 민서는 눈앞의 계약서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너무나 엄청난 제안이었다. 평생 국수만 만들던 자신에게 KH그룹이 투자하겠다니. 저는 그저 국수나 만들던 사람입니다. 이런 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너무나 큰 호의는 오히려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자격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강현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박민서 씨의 국수는 진짜였소. 나는 그저 진짜를 알아보는 눈을 가졌을 뿐, 이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이제 당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는 결정을 강요하지 않았다.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해보고 결정하라며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민서는 계약서를 들고 KH 빌딩을 나왔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두려웠다. 실패할까봐. 그리고 이 거대한 호의 뒤에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을까봐. 하지만 그녀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았다. 모든 조항은 그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지분 대부분이 그녀의 것이었고 경영의 모든 권한도 그녀에게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을. 아버지와 오빠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인생과 열정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며칠 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KH그룹의 지원은 상상 이상이었다. 홍대 근처의 목 좋은 곳에 아담한 가게 자리가 마련되었다. 국수왕의 요란하고 촌스러운 인테리어와는 정반대로 따뜻한 원목과 은은한 조명으로 꾸며진 편안한 공간이었다. 민서는 주방 설계부터 메뉴 개발, 그릇 선택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강현민은 약속대로 김 비서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할 뿐. 그녀의 결정에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민서의 부엌이라는 간판이 걸린 가게의 오픈 날이 밝았다. 민서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깨끗한 조리복을 입고 반짝이는 새 주방에 섰다. 긴장감과 설렘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구수한 육수 냄새에 이끌린 첫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서 오세요. 민서의 부엌입니다.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했다. 길 건너편 검은 세단 안에서 강현민은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고 있었다.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 위로 비를 맞으며 절망에 빠져 있던 그날 밤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씨앗을 심었다. 이제 그 씨앗이 어떻게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지 조용히 지켜볼 생각이었다. 골발하지 그의 나직한 명령에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갔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두 개의 국수 가게는 완전히 다른 운명의 길을 걸었다. 마포구의 국수왕은 유령의 집처럼 변해갔다. 영업정지가 풀리고 다시 문을 열었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끊겼다. 탈세와 위생불량이라는 꼬리표는 치명적이었다. 박만호는 막대한 세금 벌금을 감당하기 위해 차를 팔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가게는 매일 적자만 쌓아갈 뿐이었다. 궁핍은 부자의 관계를 좀먹었다. 박만호는 더 이상 예전의 불같은 독재자가 아니었다. 그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매일 소주를 마셨다. 술에 취하면 그는 모든 것을 민서 탓으로 돌렸다. 그 독한 년이 저주를 퍼붓고 나간 거야. 내 인생을 망쳤어.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지훈은 위기 속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그는 아버지를 돕기는커녕 돈이 없다며 매일같이 불평을 늘어놓았다. 친구들과의 술값, 새로 나온 신발, 그의 관심사는 온통 그런 것들 뿐이었다. 아버지는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 가게 그냥 헐값에라도 팔아버리고 다른 장사라도 하든가 해야죠. 시끄러워 이 애비가 평생을 바친 가게야 내 놈은 입만 살아서.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이었고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였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짐승과도 같았다. 반면 홍대의 민서의 부엌은 작은 기적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민서의 정직한 국수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처럼 조미료로 맛을 속이거나 아들처럼 손님을 기만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우려낸 육수, 손으로 직접 뽑아낸
쫄깃한 면발. 그 진심이 손님들의 마음에 닿았다. 유명 음식 블로거가 우연히 가게를 방문했다가 극찬하는 리뷰를 올린 후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점심시간이면 가게 밖으로 길게 줄이 늘어섰다. 민서는 하루하루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얼굴에서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손님들이 잘 먹었습니다 라며 건네는 진심 어린 인사 한마디에 그녀는 지난 10년간의 서름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딸, 누구의 동생이 아닌 당당한 사장 박민서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만호에게 마지막 동아줄처럼 보이는 소문이 들려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KH그룹이 마포구 일대의 대규모 도시 재개발 사업을 시작했으며 사업 부지에 포함된 상가들을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소문은 꺼져가던 박만호의 탐욕에 다시 불을 지폈다. 지훈아 들었냐? 우리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는 이것이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확신했다. 망해가는 가게를 KH그룹에 비싸게 팔아넘겨 빚을 청산하고 남은 돈으로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는 아들과 함께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가게 대청소를 했다. 그리고는 회계 장부를 조작해 가게 매출이 여전히 좋은 것처럼 꾸몄다. 마지막 사기라도 쳐서 한몫 단단히 챙길 생각이었다. 그들은 KH그룹 재개발 사업부에 연락해 자신들의 가게가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으니 매입 협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거대 기업의 총수가 누구인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였다. 며칠 후 KH그룹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이 왔다. 담당 직원이 직접 가게를 방문해 실사하고 매입 가격을 협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박만호와 박지훈은 뛸 듯이 기뻐했다. 봤지 역시 난 아직 죽지 않았어. 박만호는 큰 소리를 쳤다. 대기업 놈들이 뭘 알겠어. 대충 어르고 달래서 최대한 비싼 값에 팔아치우자. 그들은 협상 당일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어설픈 부자 행세를 했다. 곧 도착할 KH그룹의 말단 직원을 어떻게 구워 삶을지에 대한 작전까지 짜놓았다.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은 자신들이 걸어 들어가는 것이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약속 시간이 되자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박만호와 박지훈은 최대한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환한 바깥을 등지고 서 있는 남자의 실루엣이 가게 안으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들의 운명을 끝장낼 사형 집행인이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남자의 실루엣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을 때 박만호와 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남자는 그들의 기억 속에 있던 초라한 영감이 아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재단된 짙은 남색 정장은 그의 넓은 어깨와 당당한 체격을 완벽하게 부각시켰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그 뒤로는 마치 그림자처럼 검은 정장을 입은 여러 명의 남녀가 서류 가방을 든 채 따라 들어섰다. 분위기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했다. 같은 얼굴이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박지훈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당혹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 아저씨가 왜 여기서? 박만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본능적인 공포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저 남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날 호텔 로비에서 느꼈던 서늘한 위압감의 실체가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강현민은 그들의 인사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구두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또각, 또각 하는 소리가 텅 빈 가게 안에 섬뜩하게 울렸다.
그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테이블을 장갑 낀 손가락으로 한번 훑어보더니 혐오스럽다는 듯 손을 털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박만호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만호 씨, 강현민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마른 톤이었다. KH그룹 회장, 강현민입니다. 당신의 가게를 실사하러 왔습니다. KH그룹 회장, 그 단어가 박만호의 뇌리에 박히는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대한민국에서 KH그룹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재계의 거물, 언론에서나 볼 수 있던 전설적인 인물. 그런 사람이 왜, 어떻게 그의 뒤에 서 있던 김 비서가 앞으로 나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탁 하는 소리가 박만호의 심장을 후려치는 것 같았다. 거짓으로 부풀린 매출 장부는 치우시죠. 강현민이 경멸 어린 눈으로 말했다. 이게 진짜 당신 가게의 가치니. 김 비서는 파일의 첫 장을 넘겼다. 그리고는 마치 사형 선고문을 읽듯 차분하지만 가차없는 목소리로 하나씩 읊기 시작했다. 귀하의 가게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는 본그룹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탈세 추징객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5억 7천만 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 역시 본그룹 법무팀의 고발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주 식자재를 공급하던 대한제부는 KH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입니다. 제 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현민이 직접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아, 그리고 이 도시 재개발 사업, 그런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을 위해 우리 팀에서 만들어낸 소문일 뿐이니 하나의 진실이 밝혀질 때마다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충격이 박만호 부자를 덮쳤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불행이 사실은 눈앞에 이 남자가 짜놓은 거대하고 정교한 그물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로 그물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어리석은 벌레에 불과했다. 해요. 박만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박지훈은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이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에게 밉보였는지 깨달았다. 박만호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못 알아보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했다. 한때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비굴한 생존 본능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강현민은 그의 사과를 가차없이 잘라냈다. 사과를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거래를 하러 왔지. 그는 테이블 위로 얇은 서류 한 장을 밀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다. 이 가재, 그리고 이 건물, 당신들의 모든 부채를 우리가 떠안는 조건으로 내가 사겠습니다. 순간 박만호의 눈에 희망이 어렸다. 빚을 떠안아 준다니. 어쩌면, 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매매 대금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은 다시 절망으로 가득 찼다. 강현민은 그 가격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똑똑히 말했다. 매매 대금은 1원. 당신들의 자산 가치를 평가해보니 현재 당신들이 진 빚과 벌금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더군.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지. 그러니 1원은 당신들의 실패를 내가 떠안아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가격이요. 그것은 자비가 아닌 가장 잔인한 형태의 복수였다. 그들의 평생을 바친 가게를 단돈 1원에 빼앗고 그 어떤 재기의 기회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선언, 완벽한 파멸이었다. 강현민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용건은 끝났다.
그는 계약서 위에 만년필 한 자루를 올려놓았다. 서명하시죠. 그게 당신들이 평생 빚더미에서 허우적대지 않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선택은 당신들 몫입니다. 그와 그의 수행원들은 미련 없이 가게를 나섰다. 텅 빈 가게 안. 박만호와 박지훈은 일원이라고 적힌 계약서를 망견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처참한 결말이었다. 강현민과 그의 팀이 떠난 후에도 박만호와 박지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1원짜리 계약서와 값비싼 만년필이 마치 그들의 묘비명처럼 보였다. 아버지,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박지훈이 울먹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어린아이 같은 공포만이 가득했다. 박만호는 대답할 힘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평생을 바친 가게, 아들을 위해 모아온 재산, 그의 자존심, 모든 것이 단 몇 시간 만에 재가 되어 사라져 버렸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부터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칠 것이고 세무서에서는 전 재산을 압류할 것이다. 서명하면 최소한 빚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 그것이 그 남자가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가장 완벽한 모욕이었다. 박만호의 떨리는 손이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적으며 평생 처음으로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딸을 내쫓던 그 비 오는 밤. 만약 자신이 조금이라도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아니, 애초에 아들을 편애하지 않고 딸의 노력을 제대로 인정해 주었더라면, 하지만 세상에 만약이란 없었다. 며칠 후 계약은 이행되었다. KH그룹에서 보낸 이행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박만호 부자는 가게와 함께 붙어있던 집에서 쫓겨났다. 그들의 최소한의 개인 짐은 마치 쓰레기처럼 가게 앞 인도에 던져졌다. 그들이 민서를 내쫓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인과응보는 지독할 정도로 정확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평생을 거들먹거리며 남을 무시하던 박만호 부자의 비참한 몰골은 동네 최고의 구경거리였다. 그들은 이제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 길 위에 나앉았다. 그들과는 정반대로 민서의 부엌은 하루가 다르게 번창했다. 가게는 언제나 손님들로 가득 찼다. 민서는 이제 혼자 힘으로는 벅차. 주방 보조와 홀 서빙 직원을 새로 고용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방 구석에 박혀있지 않았다. 손님들과 눈을 맞추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감 넘치는 사장으로서 가게를 이끌었다. 유명 음식 잡지에서는 그녀를 진심으로 요리하는 젊은 셰프로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싣기도 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빼앗겼던 그녀의 재능과 노력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빛을 발하는 과정이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마감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강현민이 예고 없이 가게를 찾아왔다. 그는 비싼 정장이 아닌 처음 만났을 때와 비슷한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그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대표 메뉴인 국수를 주문했다. 러시 아워가 끝나고 한숨 돌리던 민서는 그를 발견하고 놀라 급히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회장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국수 맛이 여전한지 궁금해서 왔소.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앉아요. 민서가 그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아버지와 오빠는 어떻게 됐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나 통쾌함 대신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이 섞여 있었다. 강현민은 담담하게 사실을 전했다. 법의 심판을 받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곧 재판이 시작될 거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고 책임지는 시간이겠지.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었다. 그는 이어서 그녀에게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어떤 설계 도면을 보여주었다. 이건 저희 가게 자리잖아요. 설계 도면은 국수왕에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맞소. 곧 철거에 들어갈 거요. 강현민이 말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걸 지을 생각입니다. 화면에는 현대적이고 깔끔한 건물의 조감도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위에는 KH 재단 청년 요리사 양성센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좀 재능은 있지만 당신처럼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들에게 체계적인 요리 교육과 창업 지원을 해줄 생각이요. 그는 민서를 바라보았다. 가끔 와서 특별 강연이라도 해줄 수 있겠소. 진짜 장인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테니. 민서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단순히 복수하고 파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썩어빠진 것을 도려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부패의 상징이었던 공간을 미래를 위한 기회의 장으로 바꾸려는 것이었다. 그의 복수는 파괴가 아닌 창조를 향해 있었다. 그녀를 향한 그의 도움이 단순히 개인적인 변덕이 아니라 더 큰 선의와 철학의 일부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민서의 가슴 속에서 그를 향한 존경심이 끌어올랐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국수왕이라는 촌스러운 간판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철거되었다. 한 시대의 종말이었다. 그리고 공사를 위해 둘러쳐진 가림막 위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다. KH 재단 청년 요리사 양성센터 건립 예정. 지리 피르론스판 에기춘치타 탐욕과 부패의 시대는 가고 그 자리에 희망과 기회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정의는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1년 후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 세 사람의 운명은 각자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 있었다. 박만호와 박지훈은 탈세 혐의로 짧은 징역형을 살고 나왔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현실뿐이었다. 집도, 가게도, 돈도 모두 사라졌다. 한때 마포구에서 작은 부자로 행세하던 그들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져 이제는 아무도 그들을 상대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경기도 외곽의 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한때 명품 옷을 걸치고 아버지를 비웃던 박지훈은 이제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서툰 삽질을 하며 숨을 헐떡였다. 아씨, 힘들어 죽겠네. 다 아버지 때문이야. 아들의 원망 섞인 투덜거림에 시멘트 포대를 나르던 박만호가 소리쳤다. 시끄러워. 이놈아 내놈이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가게 일 도왔어봐. 이 꼴은 안 났지.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탓하며 끝없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불러온 당연한 결말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중심부 박민서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KH 재단 청년 요리사 양성센터의 개관 1주년 기념 요리 경연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있었다. 그녀의 옛가게가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민서의 부엌은 1년 만에 대성공을 거두었다. 맛과 진심은 통했고 그녀의 가게는 강남에 2호점을 낼 정도로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허름한 주방에서 쫓겨난 비운의 딸이 아닌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린 성공한 젊은 CEO이자 많은 청년 셰프들이 존경하는 롤모델이 되어 있었다. 박민서 대표님의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경연대회가 끝나고 한 젊은 참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질문했다. 민서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절망의 끝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운 것은 결국 요리에 대한 진심과 열정이었다는 그녀의 이야기는 참가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강현민은 행사장 뒷자리에서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는 민서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감돌았다. 1년 전 비바람 속에서 위태롭게 서 있던 작은 새는 이제 자신의 날개로 당당하게 하늘을 나는 불사조가 되어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센터 옥상 정원에서 잠시 마주했다. 훌륭했소. 박 대표. 강현민이 먼저 말을 건넸다.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민서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아니, 강현민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나는 그저 문을 열어주었을 뿐이요. 그 문을 통과해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박민서 씨 자신의 힘입니다. 나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었을 뿐. 그의 말은 민서가 지난 1년간 흘린 땀과 눈물에 대한 가장 큰 인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사하다는 말 대신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민서는 홀로 옥상 정원 난간에 서서 자신이 서 있는 땅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지긋지긋한 고통과 악몽의 공간이었던 이곳. 이제는 새로운 희망과 꿈이 자라나는 터전이 되어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상처를 딛고 더 단단해졌다. 그녀는 과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으로 완벽하게 변화시켰다. 나레이션 강현민 회장의 통쾌한 복수와 박민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진정한 힘이란 고함을 치거나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닌 조용한 능력과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을 허름한 옷차림이나 평범한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오만함과 잔인함은 결국 파멸을 부르고 성실함과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 이것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이치일 것입니다. 강현민 회장의 처벌이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었나요? 박민서의 성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만족감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